안녕하세요. 후스토리 박병일입니다. 지난주 저희 후스토리를 보고 많은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그 댓글 가운데 이 아스트라제네카 본사에서는 65세 미만만 맞도록 권고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고령자들이 맞아도 되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요즘 백신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 급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65세 이상 고령자들 맞아도 괜찮습니까? 일단 우리 정부 발표가 있었죠. 65세 이상 고령자도 맞아도 된다. 일찍 이제 문제가 됐던 건 아스트라제네카가 65세 이상의 임상 참가자가 좀 적었어요. 전체에 비해서. 위험층인데 위험층의 임상 참가자가 이렇게 정작 적어서는 되겠느냐. 독일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에서는 접종 대상에서 제외시켰어요. 그래서 유럽 식약처 전반적인 유럽에 대해서는 어떻게 허가가 날까가 되게 관심사였는데 지난 주말 발표를 했죠. 65세 이상도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이제 유럽 식약처의 근거대로 우리가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론으로는 유럽 전체와 우리나라와 같고 독일은 좀 다르죠. 예를 들면 65세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가 내놓은 근거는 다른 백신에 비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안이 있다. 그래, 우리 아스트라제네카 없어도 파이자 모더나로 65세 고령층 당장 급하게 커버할 수 있어.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안이 없으니까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리고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논란은 조금 있지만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을 수밖에 없다. 네,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아니고요. 안전성은 아닙니까? 네,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아닙니다. 1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도 1000명 이상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1년이 늦어지면 1000명의 목숨이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은 안전함을 끝까지 확인한다. 끝까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속하게 가는 것 또한 두 마리 토끼입니다. 궁금한 건 그거예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임상실험을 할 때 65세 미만이 90.3%가 임상에 참여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65세 이상은 10%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파이자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은 22%가 참여를 했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 임상을 해보는 게 안전성도 보고 효과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의 인원은 제일 많습니다. 아, 그래요? 제일 큽니다. 물론 mRNA 백신 중에서는 모더나보다 파이자가 더 커요. 규모가. 근데 전반적으로 모든 백신을 통틀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제일 임상 규모가 큽니다. 그러니까 고령자의 비율은 적지만 예. 양으로 보면 많다. 그리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요거는 업데이트를 해드려야 되는데 2016년 아니면 2017년에 이미 시작을 했어요. 메르스를 갖고. 파이자하고 모더나는 2020년에서야 사람 몸에 들어갔어요. 기간으로 보면 훨씬 더 이전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사람에게 투여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역사 과정을 놓고 보면 절대로 아스트라제네카가 그런 안전성이 파이자와 모더나에 뒤진다고 할 수 없다는 게 그분들의 주장이고 이건 나름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왜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우리 국내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이 불안감 이런 게 왜 크다고 보세요? 저는 그게 이제 투명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두 가지 양측의 논리가 있었는데 파이자 모더나가 보다 아스트라제네카가 훨씬 안전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걱정할 거 없다 이런 설명과 아니 파이자 모더나를 못 구하니까 아직 안전성도 검증하지 못한 아스트라제네카 이걸 막 매달리는 거 아니냐 요런 주장이 두 개가 부딪혔거든요. 저는 둘 다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게 더 좋고 어떤 게 더 안전한지 임상시험의 규모로는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실제로 백신은 세상에 쫙 퍼져서 몇백만 명, 몇천만 명에게 접종이 됐을 때 진정한 이 백신의 효과와 부작용,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게 백신 전문가들의 얘기거든요. 일단 백신 선택권이 없죠. 네. 근데 이게 선택권을 좀 달라. 내가 내 돈 주고 맞을 테니 선택권을 달라. 이런 분들도 많아요. 네. 왜 그런 겁니까? 선택권이 있었으면 좋겠죠. 이게 정말 중요한 사안이면 우리 자동차를 사더라도 내가 선택하는 거고 동네 가서 빵을 고르더라도 내가 선택하고 싶은데 근데 건강과 관련된 거고 어찌 보면 나의 생명과 관련된 건데 그런데 이것이
전략으로 따져보면 일단 국가의 가장 큰 전략은 집단 면역 형성이거든요. 어디서부터? 고위험군서부터. 고위험군은 생명을 잃기가 쉬운 사람부터. 고령자. 그렇게 그것을 우선순위로 따지면 선택권을 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 가지 우려되는 게요. 그럼 한 차례 연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심리라는 게, 야, 이거 다른 사람들 맞는 거 보고, 괜찮은지 아닌지 보고서 맞자. 이래가지고 막 연기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이게 집단 면역의 문제도 있을 거고. 네. 사실 방역 당국이 되게 우려하는 부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 부분이 약간 기피 현상. 사실 우리 설문조사에서도 나왔었잖아요. 지켜보면서 맞겠다. 이 우선 접종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에게는 왜 우선권이 주어졌냐를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위험하기 때문에 우선권이 주어졌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신을 생산량, 공급량을 실제로 까보니까 유럽, 미국에서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부족해요. 적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생산된 백신 유럽 외지역으로 못 나가게 하겠다. 못 나가게 하는 법안 만들고 있고 미국도 자국 내 확보 확 밀려버려요. 실은 이렇게 내가 미루는 게 한 번 미루는 게 내가 예상했던 시기만큼 미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미뤘을 때 한 달 뒤에 맞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거죠. 이게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왜냐면 확보가 지금 명확치가 않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 좀 여쭤볼게요. 제가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 달에서 석 달 사이에 2차 접종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면 2차도 그거 맞아야 되고 파이자를 맞으면 2차도 그거 맞아야 되고 이런 겁니까? 원래는 그런 겁니다. 원래는 그런 거라는 건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지껏 현대과학에서 그러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동일 제품으로 임상시험이 동일 제품으로 됐으면 네. 그냥 동일 제품으로 맞아야 돼요. 네. 그게 원칙이에요. 당연하겠죠. 근데 이번에 안 그러겠다고 하는 나라들이 있죠. 영국이 그랬고요. 옆에 유럽들도 1차는 일단 다 맞고 2차는 좀 다른 걸 맞는 것도 뭐 허용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없었던 일이에요. 왜 그럼 이런 일이 생기느냐? 네. 한 번 맞을 때 60%가 효과가 있다고 쳐요. 두 번 맞으면 90%가 효과가 있다고 쳐요. 50명이 두 번 맞아서 90% 효과를 유지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100명에게 맞춰서 100명이 60% 효과가 있는 게 나는지 계산해 보니까 100명이 60% 효과가 있는 게 더 수학적으로 이득이라는 거예요. 집단 면역 차원에서. 네. 그래서 이게 바뀌는 겁니다. 아니 근데 효과 면에서는 그렇다고 쳐요. 근데 안전성 문제. 그러니까 이를테면 처음 맞을 때는 화이자 맞고 두 번째 맞을 때 모더나 맞고 괜찮습니까? 저도 그거 물어봤어요. 이게 백신을 한 번 맞고 두 번 맞을 때도 어떡하냐면 두 번째도 첫 번째 위험성이 다 배제됐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놓는다. 효과는 떨어질 수 있는데 안전성이 문제될 것 같지는 않다는 이제 게 한 번씩은 다 맞아봤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보면 백신별로 이 보관 온도가 다 다르잖아요. 화이자 같은 경우는 영하 이번에 70도? 이제 예. 영하 70도 초저온 보관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저희 뭐 독감 백신 상온 보관 사태 있었어요. 이번에 그런 문제 없을까요? 아니 작년에 독감 백신 상온 보관 문제 있었는데 이번에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겠죠.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훈련을 준비를 했다는 미국에서 벌어졌던 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에서 벌어진 그 초창기의 시행착오들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거 되게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물론 관계당국 그것 보고서 모의훈련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창기에 어느 정도 시행착오는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아까도 이제 집단 면역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2월부터 접종을 시작해서 9월까지 전 국민의 70%를 맞게 하겠다. 그러면 11월쯤에 집단 면역이 생길 걸로 기대한다. 이게 정부 입장이에요. 맞습니까? 네, 정부 입장인 건 맞습니다. 정부 입장인 건 맞고 팩트가 정부의 맞습니까? 입장이 맞는 건지는 그걸 물으시는 거죠. 네네네. 정부가 그걸 하려고 노력하는 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건 맞아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몇 가지 가정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물량이 충분히 들어와야 된다. 네. 그런데 지금 2월 달에 2월 중순에 들어올 물량이 파이자의 6만 명분이다. 그렇죠. 그리고 외국의 상황 더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그러니까 장담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물량을 확보하더라도 이것이 시행착오 없이 쫙 접종이 가야죠. 돼야 됩니다. 네. 그러려면 뭐냐면 지금 정도의 제가 취재 다니는 일선 병원에서 마구마구 막 모의훈련 뭐 대용품 갖고도 해보고 막 해야죠. A 일로 와, B 일로 와, 다 다음 들어오세요 이런 것들이 막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되고 있어요. 백신 맞는다고 해서 안전해졌으니까 마스크 벗고 다니고 이러면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지금 제가 이거 뉴스 시간에는 말씀 못 드렸는데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또 재미없다고 또 컷할 수도 있는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코비드 백신은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된 겁니다. 하지만 무증상 감염을 얼마나 억제하는지는 우리 아무도 까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맞았어도 당분간 전반적인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기 전까지는 나 백신 맞았어, 항체했어 라고 해서 마스크를 벗을 수는 없고요. 마스크를 벗으라고 권고하는 국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부작용 사례는 이 접종을 철회할 만큼 그렇게 위중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만약 위중하게 나온다면 코로나19 백신도 역시 철회될 겁니다. 그런 결정적인 근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상황에서 백신을 겁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후스토리는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궁금하신 점, 느끼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